자, 소득세, 근로소득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근로소득의 범위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40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부하도록 할 건데, 비과세 근로소득이 양가로 1번부터 해서 양가로 2번, 그리고 양가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밑에 이제 기타 등등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열거가 되어 있죠. 우리는 크게 이렇게 9가지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살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9가지의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양가로 2번에 있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있죠. 요거는 별도로 떼어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9가지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물론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지만 다 암기를 하신 후에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과 그 외에 비과세 근로소득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걸 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가로 5번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생산직 근로자가 직전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시간의 근무수당 중에서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시켜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게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월정액 급여를 산정을 할 때요.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210만 원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과세 급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9가지로 공부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 9가지 중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만 제외하고 이 210만 원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비과세 근로소득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제 언급을 드린 거예요. 요 규정은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양가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팁에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양가로 1번에 회사로부터 수령한 학자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어떤 교육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회사로부터 이러한 교육비, 학자금 등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받는 돈 있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한테 받는 돈. 이거는 일단 무조건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과세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교육기관 포함되고요. 이거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에 공납금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가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겠다 라고 했을 때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입학금, 학자금 등을 말해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때 회사로부터 뭐 수령을 하겠다라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에서 내가 이 초등, 중등, 고등교육법을 받기 위해서 받는 학자금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비과세는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 거고요. 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거 직업능력 개발 시설이라고 간판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보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제 딱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뭔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뭔가 체계적으로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이러한 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때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비 등을 대신 내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 업무와 관련된 곳이어야만 해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어떤 상자를 만드는 제조업에 있는데
이 근로자가 생뚱맞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일단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에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것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지급 기준이에요.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요거는 이제 우리 회사의 규칙 등에 이런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것에 따라서 지급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중요한 요건은 뭐 사실 아니에요. 세 번째 요건, 반납 조건이에요. 이거는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즉 근로자가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훈련이 다 끝난 후에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사실 이 반납 조건은 근로자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회사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껏 근로자가 이제 제가 이제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대신 내줬어요. 근데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여기서 열심히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본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을 시켰겠죠. 근데 교육을 다 받고 나서는 회사한테 가가지고 저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해요. 회사 입장에선 뭐예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죽 서서 개준꼴이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훈련 기간이 1년이다라고 한다면 훈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서 대신 내주었던 금액을 근로자가 회사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근로자가 받는 교육비를 대신해서 내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반납 조건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어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요건 충족 시에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그럼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과세돼요.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그것을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지만 우리 회사 근로자의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 입학금을 회사가 대신 내줬다. 이건 뭐예요?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아들이 초등교육을 받는 것과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첫 번째 요건부터 충족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요건도 당연히 충족하지 못하죠. 근로자의 아들은요,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해도 그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근로자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금을 회사가 대신 내줬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추가적인 급여를 줬다라고 보는 거고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묶어가지고 얘랑 그 다음에 나머지 비과세들이랑 비교하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가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일직료와 숙직료는 뭔지 아시죠? 뭐 당직 쓴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이제 밤 기간 동안,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가 끝난 기간부터 아침에 올 때까지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당직을 쓴다 이런 거죠. 일직, 뭐 숙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직, 숙직을 내가 밤을 새면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번에 출장을 가야 돼요. 출장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출장을 가야 돼요. 그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던 KTX를 타고 가던 교통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부산에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일정이 빡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숙박비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당연히 나도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비도 들어갈 거예요. 이러한 여비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이 여비들이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근로자 입장에서 뭐야? 나의 수입이 아닌 거잖아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뭐 한 30만 원을 주면서 너 이걸로 이번 출장 가가지고 여비로 써 라고 했다면 실제로 교통비랑 밥 먹고 숙박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은요. 근로자 입장에서 수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실비를 변상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회사가 근로자한테 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를 해줘야겠죠. 이걸 과세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너무 억울하겠죠. 이거 회사한테 받은 돈 나 어차피 출장 가면서 다 써야 되는데 이 돈을 나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럼 너무 억울할 거예요. 당연히 상식선에서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 일단 자가운전 보조금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회사 차량 아니고요. 종업원 본인의 차량이에요.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고 그 소요 경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경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이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을 해요. 이때 회사가 회사 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업원은 회사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 다니면 될 거예요. 근데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떡해요? 종업원 일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택시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택시 잡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버스 길도 막히는데 이거 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버스 잡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고객과의 미팅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시간까지 어기면서 리스크를 안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만약에 그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업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거 내 차인데 내가 내 차 타고 회사에 업무 보려면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 내가 내 차를 타고 이동하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 키로수 올라갈 때마다 감가상각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유지비등, 뭐 수선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세도 어쨌든 내가 이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경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종업원 입장에서 내 소유의 차량을 내가 출퇴근할 때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러면 나 이거 너무 손해 같은데 그 손해를 메꿔주겠다라는 거죠. 회사가 종업원한테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교통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비를 연액 그리고 월액으로 급여 성격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비라고 해가지고 매월 뭐 얼마씩 받는다. 이러면 이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비과세예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출장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그 출장비를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으로 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밥 먹고 뭐 하려면 한 이 정도 소요될 거니까 그 금액에 우리가 지급해 줄게 라고 주는 거. 이게 실비를 변상하는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뭐? 첫 번째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씩 너는 뭐 출장도 뭐 평소에 자주 가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월급에 한 20만 원씩 더 얹어서 줄게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실비를 변상하는 정도로 갈 때마다 우리가 이게 지급해 주는 거. 그 정도는 비과세지만 아예 그냥 따박따박 연에 얼마
월에 얼마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차량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수행을 사용할 때 이때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는 급여 요거 이제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부르고요. 뭐 차량 유지비, 종업원의 차량 유지비 성격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주는 금액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비과세인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의 금액이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기억하실 거. 만약에 종업원이 자기의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사용을 해요. 근데 회사가 월에 20만 원씩 종업원한테 월급에 더해서 따박따박 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의 성격으로 주면서 별도의 여비까지 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주위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여비도 별도로 받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받아요. 이렇게 둘 다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비를 5만 원 받았고 월에 20만 원만큼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비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지만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20만 원 전액 다 과세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건 별도의 여비를 받는 대신에 여기 나와 있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아와야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큼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여비도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여비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 여비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그래서 5만 원만 비과세고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전액 다 과세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월 30만 원의 금액을 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10만 원만큼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요거까지 살을 붙여가지고 알아두실 분들은 뭐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의 규정을 잘 한번 살펴보면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으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있죠. 요 금액과 요 금액만 이제 비과세를 받는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전액 다 과세가 돼요. 하지만 시내가 아니라 시외 출장 소요 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소요 경비는 소요 경비대로 여비,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비과세 다 받을 수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가운전 보조금대로 월 20만 원의 금액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 걸렸을 때에만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아야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이고요. 시외 출장이라고 한다면 둘 다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소요경비 비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살을 붙여두시면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통비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연구원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B에 보시면 이제 뭐 연구활동을 뭐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렇게 연구원들 그리고 교원들 학교 교원도 이제 연구활동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학생들을 더 이제 쉽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또는 더 올바르게 뭐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원들, 연구원들 이때 이 교원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로 받는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두 번째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재수당이에요. 기자분들의 취재수당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벽지수당이에요. 벽지가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지는 뭔지 아시죠? 아마 핸드폰도 안 터지고 막 주변에 막 뭐 어디 뭐 편의점도 없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오지. 그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 오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 수당. 힘든 데에서 근무를 하니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월급 280만원 주면서 월 20만원만큼 벽지 수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월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지만 28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음에 제복 또는 작업복. 법령 등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재화 이런 것들. 뭐 스튜어디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기장님들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장에 이제 뭐 인부분들, 건설 현장에 인부분들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 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병원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금융회사, 은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장에서 꼭 우리가 제복을 입어야 된다, 뭐 작업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복이나 작업복을 받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한테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뭐 복리후생 차원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복 및 작업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 공짜로 회사가 근로자한테 이걸 줘도 이건 비과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우리 근로자가 뭐 어딘가에 이제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좀 도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이번에 뭐 월급이 한 50% 정도를 더 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뭐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종교활동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요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종교인들한테는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과세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교회를 예로 들어보자면 교회에 있는 그 여러 이제 교인들이 각종 직업군에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 오죠.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11조나 헌금 등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종 직업군에서 얻은 소득, 교인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한번 과세가 되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교회 헌금을 낼 때 그때 그 종교인들이 받는 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면 이거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유가 이제 과세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이중과세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중과세죠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또 하나 주장한 게 그거예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내면 그 누구 하느님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헌금 바구니 갖다 놓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뭐 가져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교회 운영 유지비에 쓰이는 거고 목사님 등의 이제 월급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내는 헌금들은 그런 분들의 주머니 속으로 당연히 들어가요. 아니 목사님도 받는 돈이 있어야 본인의 가족들도 생활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도 차도 사고 본인도 뭐 하고 밥 먹고 하려면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겠죠. 그 수입 교인들이 내는 헌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받는 그 수입도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교회를 특정 지어가지고 제가 말은 했지만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받고 뭘 하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어떤 그 신의 영역인 것이고 사실 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셨긴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인가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됐어요.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종교인 소득이 별도의 이제 규정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은 많은데 이게 뭐 녹음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오프라인 방송이 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제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뭐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긴 했지만 어렸을 때 뭐 여름 성경학교도 다니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어머님은 지금 저기 뭐야 그 권사 막 회장님 막 이런 거 하시고 굉장히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그냥 그 어떤 세법에 관련된 종사자로서 세무 전문가로서 종교인 소득을 바라봤을 때 그동안 종교인 소득이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과연 이게 뭐 바람직했던 것이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때에는 당연히 제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종교인 소득이 이제는 세법에 들어와서 종교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과세를 하면 되죠. 이런 규정을 더 넣어놨어요. 왜 넣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과세하면 과세 조항이 심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정이 있어요. 종교활동비. 종교 관련 종사자가 규약 또는 단체 의결기구 등의 의결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사실 이거는 뭐 정해놓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월급 중에서 일정한 부분만큼은 제외를 하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전액 다 과세를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종교인 소득이 과세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비과세로 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기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첫 번째로 법령 등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은 위원 등이 받는 수당, 그 다음에 뭐 선언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장 및 회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뭐 경찰 공무원의 함정근무수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화 위험수당, 뭐 수중 파괴 작업 위험수당.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훈련할 때마다 이거 수당 나와요. 이런 분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 등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당들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수당 등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 규정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그 다음에 발파수당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영유아 보육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뭐 수련 보조수당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면 이제 유치원 교육비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과세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 지원금. 수도권에 우리 회사가 있었는데 뭐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었는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일단 수도권 근처에 집을 마련해 놓았을 텐데 우리 회사가 우리 공공기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나도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전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였어요. 요거는 다른 비과세들과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하시는 팁 중에 하나는 금액의 제한을 넣어놓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 다 20만원짜리예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요거 비과세 있잖아요. 금액의 제한을 넣어놓고 있는 것들은 다 20만원이에요. 요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들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과세예요. 국외 근로대가.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다음에 급여를 말하며 그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을 한다.
외국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뭐 외로울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월 100만 원만큼의 금액만큼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 미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이분의 월급이 뭐 한 5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중에서 100만 원만큼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양어업 선박 그리고 국외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원양어업 선박. 이거 제 주변에 예전에 나갔다 오신 분이 한번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 진짜 뭐 말하자면 너무 길 것 같아서 한번 자를게요. 죽어요, 죽어. 이거 일단 배멀미 시작하면 그냥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배멀미가 그분은 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있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나갔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그리고 건설 현장, 국내에서도 힘든데 국외에서까지 요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힘든 분들한테는 3배의 비과세를 더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분들은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예요. 이분들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 떼고요. 20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외에는요. 항상 북한 지역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우리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그쵸? 한국 아니잖아요. 북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인 거예요. 이것도 이 대목에서 뭐 교수님의 정치색을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법에서는요. 국외예요. 북한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북한도 국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등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에서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공무원이 국내에 근무를 했을 때에는 월에 300만 원만큼을 받았어요. 근데 국외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월급이 200만 원만큼 올라가지고 5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초과하는 금액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이 200만 원의 금액 중에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뭐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국외에서 근무를 할 때 더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국내에 있는 가족과 전화를 할 때도 통신료가 몇 배가 될 거 아니에요. 통화료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빼고 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금액적으로 주고 있고요.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만큼은 또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용자 부담 법정 부담금이에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4대 보험 뭔지 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기서 건강보험에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4대 보험이라고 해요. 세금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게 이 4대 보험이에요. 근로자가요, 회사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그쵸? 이때 월급을 받을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되는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차감을 하고 근로자는 월급을 받게 돼요. 그쵸? 이걸 뭐라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때 원천 징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소득세 등의 세금이 당연히 원천 징수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4대 보험까지도 원천 징수가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나의 세전 금액에서,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나머지의 금액만 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대 보험도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뭐 세금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 4대 보험의 요율까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걸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이 4대 보험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돼요. 세금과 비슷하게. 근데 이 4대 보험을요, 어떻게 부담을 하냐면, 근로자가 근로자한테 발생한 4대 보험을 전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반만큼 부담해주고요. 반만큼의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통틀어가지고 100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50만큼의 금액은 부담을 해주고요. 나머지 50만큼의 금액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4대 보험이 100원이 나왔다. 그럼 이거 당연히 근로자가 100원만큼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50만큼 부담하고요. 근로자가 나머지 50만큼을 부담하게 돼요. 이때 회사가 공단에 부담하는 금액, 물론 회사가 100만큼을 공단에 다 지급은 해요. 하지만 부담을 50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부담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할 때 100만큼 떼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50만큼 회사 부담분이고 50만큼은 근로자 부담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는 것인데 부담을 하는 성격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4대 보험 중에 반만큼은 네가 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공단에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경비 처리 가능해요.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처리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 다음에 반만큼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라고 했었죠. 이때 50만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나중에 우리 배울 종합소득공제, 여기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때 소득공제로 차감을 하게 돼요. 자,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 먼저 본다면 우리 이거 1장 8페이지거든요. 회사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개인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의 반만큼을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이건 필요경비로 차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근로자의 본인 부담금 반만큼, 50만큼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는 여기서 차감되는 게 아니라 이 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부담이 돼요. 근데 요것까지 여러분들 보고 위의 내용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원래는 이제 기억에 대한 요 루트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 4대 보험 100 나왔으면 회사가 반 부담하고 그에 대한 거 경비 처리하고 근로자가 반 부담하고 그에 대한 거 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로 차감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회사가 100만큼을 공단에 다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반반 부담해라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회사가 근로자의 부담금만큼 다 내줬어요. 회사가 낼 거 50만큼 내고 근로자가 50만큼 낼 것도 회사가 대신 내준 거죠. 대납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공단한테 100만큼을 다 부담했다라고 하더라도 세법은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회사는 50만큼만 부담했다라고 보고 경비 처리하고요. 나머지 50만큼은 근로자한테 근로소득으로 추가적인 급여로 지급을 했고 그리고 50만큼을 근로자가 공단에 부담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입장으로 처리를 하자면 회사 50만큼 경비 처리, 그 다음에 근로자는 회사한테 50만큼 추가적으로 받은 거니까 이거 총급여액에 반영시켜야겠죠. 추가적인 급여로 보는 거예요. 회사가 대납해줬지만 이거 회사가 근로자한테 줘서 근로자가 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50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요만큼의 금액을 종합소득공제에서 차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50만큼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50만큼은요 근로자가 내야 되는 돈을 회사가 대신 내준 거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한테 50을 주고 근로자가 50을 부담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급여액에 50의 금액을 넣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종합소득공제에서 50만큼을 차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위의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용자, 회사 부담분, 그리고 사용인, 근로자 부담분. 우리 4대 보험은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 이렇게 부담한다 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회사가 반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회사가 부담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뭐 과세할 게 없겠죠. 회사가 내야 될 돈을 회사가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뭐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뭐 볼 게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냥 회사 이만큼 경비 처리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 이제 근로자의 부담분. 근로자의 부담분을 근로자가 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기억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된 거잖아요. 회사가 부담할 거 회사가 부담한 거고 근로자가 부담할 거 근로자가 부담했어요. 그럼 근로자는 종합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보험료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문제는 니은에서 발생해요.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에 요 예였죠. 원래 50 부담하면 되는데 회사가 100 부담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인정 안 하고 회사 50만큼 부담한 거고 50만큼을 근로자한테 추가적인 급여를 줬다라고 해서 총급여액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공단에 부담했다라고 또 가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소득공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아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받았을 때 총급여액에 포함, 납부할 때 보험료소득공제 적용. 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거 읽으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 다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6번째 이제 식사대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회사가 근로자한테 음식으로 제공을 해주면 그 음식에 대한 것은 전액 다 비과세예요. 근데 1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즉 회사가 근로자한테 밥 사드세요 하고 돈으로 주면 월 10만원까지의 금액만 비과세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걸 쭉 읽으면 결국 뭐예요? 밥으로 제공해 준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뭐 구내 식당이 있다든지 사내 식당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돈으로 다 같이 나가가지고 회사 카드 긁고 종업원이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한테 음식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말고 동그라미 2번은 어떠한 경우냐면 회사는 근로자가 식사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별도의 구내 식당이나 뭐 사내 식당도 없고 그 다음에 회사의 카드로 근로자의 점심값을 계산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월에 10만원 정도씩 더 주면서 이 금액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각자 점심 사드세요.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렇게 음식으로 주면 전액 비과세인데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돈으로 주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점심을 사주지 않는 회사라고 한다면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을 월급에 더해서 주게 될 거예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1번이 유리하죠. 여러분 월 10만원이에요. 출근을 한 달에 20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에 5천원어치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요즘에 순댓국 얼마예요? 7, 8천원 해요. 그쵸? 5천원 맞추려면요. 진짜 저렴한 국밥집 가든지 저희 사무실 근처에는 국밥도 한 막 7천원, 제일 싼 게 거의 막 6천원 이렇거든요. 5천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김밥 천국 가가지고 라면이랑 참치김밥 이렇게 하면 한 5,500원 나올걸요? 그거밖에 못 먹어요. 돈으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가 우리 회사는 점심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점심을 제공해주지 않는 대신에 월에 10만 원만큼의 급여를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좋아하면 바본 거예요. 하루에 5천 원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회사가 밥을 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막 한 끼에 막 12,000원 되는 거 이런 거 막 15,000원 되는 거 이런 것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5,000원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이게 유리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로계약을 할 때 혹시나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동등한데 A 회사는 음식으로 그냥 점심을 다 제공을 해주고 B 회사는 그냥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A 회사 가시는 게 더 좋으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식사와 식사대를 둘 다 받는 경우, 식사라는 건 음식이고요. 식사대라는 건 돈이에요. 즉 음식과 돈을 둘 다 받는 경우, 음식도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도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식사는 일단 무조건 비과세예요. 식사대는 전액과세예요. 왜냐면 돈으로 줬을 때는요, 전제 조건이 깔려요. 동그라미 1번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1번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가정했을 때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1번도 받고 2번도 받으면 얘는 적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실 때 일단 음식은 전액 비과세, 돈은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음식과 돈을 둘 다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은 비과세, 식사는 전액 과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출산 보육수당이에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요 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출산 6세 이하라고 한다면 일단 사장님 입장에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에 한 10만 원 정도 더 얹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실 자녀를 누군가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하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은 당연히 추가적인 경비가 들 거예요. 이모님이라도 고용을 해가지고 애를 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데 조금 늦은 시간까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맡겨야 돼요, 애기를. 그쵸?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때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주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거 자녀 1인당 월에 10만 원 아니고요. 자녀 수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녀가 1명이든 자녀가 10명이든 그냥 출산이나 보육 관련된 근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주는 금액은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이에요.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근로소득의 범위할 때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종업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 락앤락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가 이번에 내가 지금 근로자예요. 회사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고열을 가해도 이 용기가 변형이 안 되는 그러한 그 특허 제품을 제가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종업원한테 추가적인 보너스를 줄 수가 있겠죠. 이때 지급하는 금액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근로자 입장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너스를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법정의 비과세 항목,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예요. 간부 아니고요. 병이에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요. 세금 안 떼요. 여러분들 군대 가셔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은요. 세금 떼고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순수한 월급이에요. 개꿀이죠. 빨리 군대 가셔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이거는 국내에 있는 거 아니고요.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급여가 비과세예요. 그리고 종준한 군인, 군무원이 정사한 경우에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사실 요건 빼줘야죠. 전쟁에 참여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전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도 있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나 안 하고 온 거 있었죠? 요거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무수당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